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도요타를 리뷰하게 됐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도요타의 스포츠카 중에 가장 고성능인 GR 수프라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트릭 컴퓨터 연비를 좀 리셋하겠습니다. 이 PC를 길게 눌러 가지고 리셋이 됐습니다. 먼저 이 차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말씀드리면요, 이 수프라는 이제 코드명으로는 A90 아니면 J29라는 코드를 쓰고 있죠. 이 차는 일본 스포츠카이지만 사실은 유럽산 스포츠카입니다. 왜냐면 유럽의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BMW G4와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R 수프라는 개발 초기에 BMW G4와 이 플랫폼 공유를 하기로 BMW와 도요타 간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플랫폼을 공유를 시작을 하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 개발 단계에서는 도요타는 도요타의 방식대로, BMW는 BMW의 방식대로 자사의 모델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둘은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왜냐하면 각자의 방식으로 차를 개발하고 세팅했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지붕이 막혀 있는 그런 구조의 투도어 투시트 쿠페 형태이죠. 사실 외관상으로는 GR 수프라와 BMW G4는 뭔가를 공유한다는 느낌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유니크함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인테리어에서는 이 GR 수프라가 이 BMW 차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 가운데 인터페이스 그 부분이, 특히 인포테인먼트와 그거를 조절하는 컨트롤러는 지금은 BMW가 사용하지 않는 좀 예전 세대에 해당되는 iDrive 6, ID6의 세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그 특정 기능을, 그 특정 메뉴를 단축키로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각종 버튼류 이런 부분에서 이 차가 BMW에서 무언가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지금 판매되는 차와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 이 차는 초기형이어서 엔진이 340마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판매되는 차는 47마력이 올라간 387마력을 갖고 있고요. 물론 둘 다 BMW에서 현재 여러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B58이라는 직렬 6기통의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변속기도 ZF의 8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인 8HP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한 태를 지나면 이 차가 스포츠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상당히 단단한 그런 서스펜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 도로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차체 전체와 운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주는데요. 이 차는 아마 국내에 판매된 초기형이어서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387마력의 버전은 그 감쇄력 조절되는 서스펜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요철을 지나갈 때에요, 서스펜션에 눌리는 것과 다시 팽창되는 모든 동작이 전부 이렇게 탱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티어링 휠은 좀 예전 BMW 느낌이 역시 나는데요. 좀 요거는 디자인을 다르게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이 스티어링 휠의 이 림 부분이 좀 매우 얇은 편이고요. 9시 15분 방향에는 이렇게 파놓아서 손을 여기다 올려놓고 운전하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좀 이게 지름이 좀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다소 좀 이 차의 인테리어가 워낙 이제 작아서 그렇겠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지름이 다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작게 한다고 해서 저 계기판을 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브레이크가 앞에 4피스톤의 브렘보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작동 특성은요, 밟자마자부터 이게 강력하게 디스크를 이렇게 무는 그 바이트가 강한 편입니다. 이 전자식 기어 셀렉터도 좀 BMW의 느낌이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보면은 디지털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점은 타코메타,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를 가운데에 제일 크게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0rpm은 6시 방향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을 해야 되는 그 레드존은 그러니까 12시 방향보다 약간 오른쪽에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운전자가 변속을 필요로 할 때, 물론 이 차는 이 시프트 패들만 사용하면 되는 그런 편리한 변속 방식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속도계는 좀 왼쪽으로 작은 크기로 배치를 해서 이 차가 좀 더 그 엔진 회전에 신경을 쓰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 대시보드 윗부분도 여기 이렇게 스티칭이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인조 가죽으로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죽 마감으로 한 이 대시보드 윗부분은 뭔가 좀 고급스러움을 주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스포츠카에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강한 햇빛이나 이런 게 들였을 때 빛 반사가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다리 이음매에서 약간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을 통과했는데, 특히나 이 차는 또 휠베이스도 짧거든요. 그래서 앞뒤에서의 통통거림이 거의 시차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BMW 차들처럼 이 깜빡이 스위치의 왼편에 BC라고 누르는 게 있죠. 보드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그걸 누르면 연비나 이제 트림 미터 아니면은 누적거리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에 분명히 이 디지털로 디스플레이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80km 구간이다 이런 경고를, 안전주행에 도움이 되는 경고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기능으로서 좀 활용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스포츠 디스플레이의 내용이라든가, 역시 이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이 네 바퀴의 현재 공기압과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그것까지도 이제 이 가운데에서는 볼 수가 있지만 그거를 여기에는 이제 결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집중도가 높은 운전을 할 때는 주로 앞을 보고 시선의 이동을 좀 짧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좀 그 주행과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있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 정보가 운전자가 좀 궁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앞을 보다 말고 잠깐씩 옆을 좀 그 곁눈질을 하거나 해야 하는, 그래서 좀 집중도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터널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기어 셀렉터가 있고, 파킹은 버튼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 수프라 커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앤 고를 끄는 버튼, 스포츠 모드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VSC 오프,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한꺼번에 끄는 버튼이 여기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리고 이 차의 주행 모드는 심플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상시에 시동을 걸 때 항상 들어가게 되는 노멀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센터 터널 부분에 있는 이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디자인도 약간 달라지면서 자동으로 이제 더 아랫단으로 내려가네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의 주행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도요타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GR 스파라 내용에 액티브 사운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뭔가 좀 주행 중에 소리를 바꿔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차에 그게 있는지는 저도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노멀 모드로 주행할 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츠를 넣었을 때 뭔가 좀 소리의 변화가 특히 배기 쪽에서 있는 것이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이 차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노멀 모드에 놓고 교통 흐름을 따라서 갈 때는요, 네, 이 엔진과 변속기,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에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힘의 여유가 많은 고급차 수준의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굉장히 하드한 이 하체 세팅 때문에 이 주행이 고급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파워트레인에서는 굉장히 탑티어급의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뒷바퀴에 그러니까 ELSD죠. 그러니까 액티브 스포츠 리어 디퍼런셜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와인딩 로드에서 그 효과를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요철이 나와도 상당히 하드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이 차처럼 그런 게 아닌 가변 서스펜션이 있는 차는, 그러니까 감쇄력을 풀어놨을 때 어떨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이 차는 앞에 255, 뒤에 275 사이즈의 19인치 휠 타이어가 이제 꼽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차의 순정 타이어는 미쉐린의 PSS 타이어인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에는 역시 미쉐린의 신상 타이어라고 할 수 있는 PS5가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만약에 와인딩 로드를 가게 되면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타이어의 특성까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단 자동 변속기는요, 지금 D레인지의 8단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속도를 확 낮추면서 여러 단 낮춰야 될 때 왼쪽을 여러 번 당길 필요가 없이 그냥 당기고만 있으면 바로 그 속도에서 가장 낮출 수 있는 속도로, 단수로 이렇게 낮춰줍니다. 지금도 다시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8단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당기면 한 단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낮은 단으로 그렇게 스킵 시프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많은, 특히 큰 감속이 많은 스포츠 주행에서 좀 왼손을 덜 바쁘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뭐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여기 이제 스포츠 디스플레이에서 이 토크 단위를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킬로그램 미터로 보이게 해준 거, 요거는 뭐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의 크기가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뉴턴 미터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면은 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쏘지 않을 때는 연비도 좋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리셋 해가지고 124.6km를 왔거든요. 근데 15.2가 나왔어요. 연비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 이 15.2가 나오는 데는 평균 속도는 36.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체 구간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또 아주 항속 위주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16km대까지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평소에는 이렇게 잘 나오기도 하는군요. 역시 넉넉한 출력과 그 다음에 8단 자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토요타가 좀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이 공조장치 온도를 똑같이 맞춰 놓더라도 좀 더 시원한 편이거든요, 많이. 근데 이 차도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서 그 오토 세팅으로 맞춰놨을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내부에 뭐 컴프레서라든가 에어컨 관련 장치들이 그것까지 다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RPM에서 회전수를 올려갈 때마다 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분 좋은 배기음은 이렇게요. 일품입니다. 이 차의 또 스티어링 조향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비교적 무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잘 알려줍니다. 다만 이제 직진으로 똑바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핸들 정중앙에서부터 약간씩의 좌우로 유격 부분이 다소 좀 크게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직진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스티어링을 잡고, 물론 이제 운전 중에는 스티어링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이 보타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MDPS를 쓰는 차들은 그 가운데 유격 부분이 있는데, 이 차도 이제 그 아주 최소한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차선 한가운데서 똑바르게 가는 그런 보조 기능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서 제가 하는 배부른 소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를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이 시트는 이 양쪽 다 전동으로 되어 있고, 또 조절 범위도 굉장히 많고 몸도 굉장히 잘 붙잡아줘요. 그래서 이 스포츠 주행에 매우 적합한 그런 순정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시트도 제가 지금 시간이 한 4시간 정도째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허리에 통증이 살짝 올라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어디 장거리를 가실 때는 저처럼 안 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GR 수프라를 평가를 할 때 이 차의 장르가 스포츠카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 차의 장점 2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는 잘 달립니다. 종합적으로 잘 달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매우 특별합니다. 자, 그 2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을 골고루 남기는 그런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드린 아쉬움이라는 게 일반적인 차, 그러니까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차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데일리 용도로도 활용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데일리 차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일단 추천을 해 주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GR 수프라를 이미 선택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모델과 함께 비교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BMW의 G4 M40i인데요.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는 이 차랑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차죠. 좀 어느 게 더 나에게 맞는 선택인가를 결정을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이렇게 잡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차가 일상에서의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높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수프라보다는 G4 M40i가 더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편의 장비가 더 다양한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뚜따도 가능하죠. 물론 일상과 뚜따와는 큰 연관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기준에서는 G4가 더 맞는 선택이 됐고요. 하지만 나는 일상을 해결할 차는 다른 걸로 할 거고 좀 더 달리기에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요, 그때는 이제 GR 수프라가 더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셰시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폐쇄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구조의 쿠페와 아니면 셰시에서 이 지붕만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아직 G4 M40i를 리뷰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뭐 해외에서 지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셰시 구조에 따라서 이 달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선택하는 목적이 이 달리기, 그러니까 본격적인 달리기, 가끔씩 가속력으로 기분내는 그런 정도 말고요, 좀 차를 못 살게 구는 종류의 달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차는 이 GR 수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좀 차를 고르시면은 더 선택이 만족스럽게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BMW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요타가 만드는 스포츠카, 그러니까 BMW로부터 재료를 가져다가 도요타가 자신의 기술로 만든 스포츠카는 또 어떤 맛인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께는 이 차는 좀 명쾌하게 답을 해 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많은 스포츠카들이 뭐 일상에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차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이 GR 수프라는 정말 스파르탄한, 그렇지만 완성도는 매우 높고 재미의 그 수준도 매우 높은 그런 차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차가 도드라지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말씀이 좀 여러분께 맞는 선택을 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R 수프라의 리뷰를 위한 주행을 마치는 시점에서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리셋한 다음부터 495.5km를 탔고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10.7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군데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포함한 것입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세 군데에서 와인딩 로드 리뷰를 찍는 편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연비는 요거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00마력대의 스포츠카를 즐긴 그런 대가로서는 매우 훌륭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도요타 GR 수프라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